안녕하세요, 최박사입니다. 오늘은 좀 앉아있는 배경이 조금 다를 겁니다. 뒤에 그림 있는 곳에 앉아있죠. 자,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유튜브에서 요즘 한참 경매라든가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옥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 옥션에서 제가 물품을 몇 개 구입을 했습니다. 좀 재미삼아서 구입을 했는데 그 구입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것을 구입을 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참여했던 경매는 첫 번째 경매는 깜깜이 경매라는 것입니다. 깜깜이 경매는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이 나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묻지마 경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품일 수도 있고 가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가 조금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좀 어지러운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깜깜이 경매에서 제가 산 물건들을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깜깜이 경매는 파는 사람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모르고 그 중에서 잘 걸리기만 하면 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매를 할 때 반드시 좀 알고 경매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깜깜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필요 없는 것, 값어치 없는 것들을 구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는 이렇게 유튜브로 하는 경매 같은 경우는 실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먼저 제가 산 몇 가지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겁니다. 자, 이쪽에 보이실까요? 자, 동국통보입니다. 동국통보. 자, 고려시대 주화입니다. 그 다음에, 자, 많이 지워져서 잘 안 보이시죠? 자, 이거 해동통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동통보. 자,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동전 3개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 동전들이 어떤 동전인가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고려시대에 주화가 사용되게 됩니다. 고려시대는 은병, 활구, 그다음에 해동통보, 건원중보, 자, 해동중보 뭐 이런 여러 가지 주화들이 사용되게 되는데 고려시대의 이 주화는 실질적으로는 관청에 속해 있는 그 상점에서 주로 거래가 됐고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화폐 유통이 거의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0년 정도 됩니다. 1000년 가까이 되는 이 주화들 상태 어때 보이십니까? 과거에는 이 주화가 이렇게 많이 뒷면은 거의 달아졌죠. 이렇게 달아져 있는 이 주화를 고급 주화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 이런 주화 확실하게 동국통보라고 확실하게
읽힐 수 있는 이런 주화가 고급 주화로 여겨집니다. 자, 먼저 거래 금액을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많이 달아져서 잘 보이지 않는 해동통보 각각 10,000원씩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20,000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통보 15,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35,000원에 고려시대 주화 3개를 구입했습니다. 이게 시중 유통되는 보통 일반적인 화폐 거래 되는 데서 거래 금액은 약 한 5년 전쯤만 해도 5년 뭐 그 정도 10년 전쯤만 해도 이렇게 이런 주화의 가치가 조금 높았을 때, 화폐의 가치가 좀 높았을 때 이런 작품들 이 정도 물건이면 개당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씩은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이렇게 값어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전부 다 하나씩 가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걸 구입한 이유는 그냥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잘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깜깜이 경매입니다. 깜깜이 경매에서 자, 이런 옛날 고 화폐는 가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평통보 같은 경우, 조선시대 화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거의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구입한 게 뭐냐? 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구입했습니다. 자, 이게 뭔지,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쪽에 써져 있죠. 대명 가경 년제라고 써져 있습니다. 명나라 가경 황제입니다. 명나라 때다 그러면 뭐 조선시대 중기 임진왜란 일어나기 일어나고 나서까지 명나라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국력이 약해지고 후금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지요. 그래서 후금이 청나라로 국호를 변경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명나라 가경 황제 때입니다. 가경년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15대 명나라 뭐 아마 그쯤 되는 왕인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청화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청화로 되어 있고, 자, 이건 유리홍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붉은색 유리홍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유리홍. 자, 이렇게 불러주고 아래도 청화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홍이나 청화 같은 경우는 유하체입니다. 그래서 유상체, 유하체, 도자기를 구분할 때 유상체와 유하체로 나누는데, 유상체 같은 경우는 유약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유상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하체입니다. 청자 같은 경우나 청자나 청화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구워져야 됩니다. 1200도 이상에서 구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홍, 붉은색, 이 유리홍도 마찬가지로 고온에서 구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구워지면서 이렇게 붉은색 깔료가 이제 튀어나오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위에다 유약을 발라서 마지막으로 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유하체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진품일까요? 가품일까요? 자, 밑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밑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보통 장작가마, 가스가마가 아닌 장작가마에서 구워졌을 때, 자, 요런 형태가 주로 됩니다. 밑부분에 때가 자글자글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흔히 시대는 좀 됐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토가 어떻느냐는 이렇게 좀 깨진 부위를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는 봉황입니다. 봉황이 있고, 자, 연꽃이 있지요. 그래서 청화, 유리홍, 매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려청자에서 천왕문 매병이라고 하는, 자, 요런 형태의 기물을 매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화, 유리홍, 봉황, 매병, 자, 이렇게 불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 명나라, 그러면 거의 지금으로부터 어림잡아도 못 잡아도 가경연제라고 하면 한 얼마일까요? 조선이 조선 왕조가 500년이었고 그 뒤로 100년 흘렀고, 그럼 600년 잡고 600년에서 반 나눠서 250년, 그러면 300년, 350에서 400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한 400년 정도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400년 된 도자기가, 자,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이렇게 흠집 하나 없을 수 있을까요? 없죠.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걸 뭐 집에서 아주 뭐 보물처럼 귀하게 다뤘다, 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약의 벗겨짐도 없이 이처럼 잘 나오는 이 작품, 이걸 400년 된 걸 제가 35,000원 주고 샀습니다. 이거 35,000원 주고 400년 된 거 팔겠습니까? 안 팔죠. 자, 이래서 깜깜이 경매인 겁니다. 화면만 보고는 얼핏 봐서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저도 직접 보고 나서 확인해 본 결과, 이거는 좀 신작 같다, 근대에 만들어진 근대작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전문 감정가는 아닙니다만은 제 판단,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 기준선에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고려시대 화폐는 성공했습니다. 35,000원 주고 샀죠. 성공했죠. 하나만 팔면 10만 원인데, 자, 세 개를 35,000원 주고 샀죠. 자, 이거 35,000원 주고 샀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자, 뭐 정확한 뭐 연대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다시 제가 알고 있는 전문가 선생님이 좀 계십니다. 전문가분한테 한번 여쭤보면 정확한 거 알겠죠. 오늘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깜깜이 경매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제가 드디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뭘 막 씻고 있는 영상을 보였을 겁니다. 자, 이겁니다 하면서 뭐 씻기 전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말했던 영상이 있을 겁니다. 자, 백자입니다. 백자 완이라 그러죠. 다완입니다. 차를 마시는 대접, 완은 이제 대접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저기 우리가 흔히 도자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자기는 뭘 도자기라 그러냐? 도기와 자기를 합해서 도자기라고 합니다. 뭐 자기 우리 자기, 자, 그런 자기 아닙니다. 도기, 자기. 그럼 도기는 뭐고 자기는 뭐냐? 도기는 구워지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도기는 약 700도, 800도까지
상태에서, 즉 저온에서 구워지는 것을 도기라고 하고, 1000도가 넘어가는 온도에서 고온에서 소성시켜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서 도자기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제 도자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흙으로 빚어진 겁니다. 당나라 때 3가지 색깔로 구워서 만든 당삼채입니다. 1989년도에 영국의 한 경매에서 이 중국 당삼채가 70억에 거래가 됩니다. 70억이. 아주 도자기 거래의 획기적인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도자기의 가격이. 자, 그러면 이 당삼채는 자기일까요? 도기일까요? 이거는 한 700도, 800도에서 구워지는 도기라고 합니다. 뭐 이것을 뭐 도기면 어쩌고 자기면 어쩌냐, 뭐 값어치만 있으면 되지, 예,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뭐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에서 좀 알고 넘어가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나중에 이 당삼채에 대해서도 내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접입니다. 다완이라고 하죠. 완은 접시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시가 아니라 대접을 말합니다. 자, 이게 아주 깨끗하죠. 아주 완벽한. 자, 요 밑에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보이시죠? 자, 궁자라는 관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백자 처음에 어떤 상태였냐? 아주 흙이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황토가. 제가 30분 이상을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한데 너무 자기적이었습니다. 인위적이었다라는 말이죠. 흙을 묻혀 놓은 게 너무 인위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처음에 이것을 흙이 막 묻어 있는 거를 이렇게 팝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아주 좋은 백자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팔았죠. 그때 저는 다른 거는 둘째치고 차치하고 이거는 제가 꼭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거금을 드렸습니다. 4만 원. 네,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4만 원의 가치가 있을까요? 먼저 이 자기는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류의 자기를 첨백류라고 합니다. 첨백류. 자, 첨백류 그러면 첨백류. 네. 달콤할 감자, 달달하다, 달콤하다, 달첨, 이렇게 해서 아주 달콤한 흰색을 가지고 있는 도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봉황이 그려져 있고 용이 양각으로 솟아 있습니다. 찍어낸 겁니다. 이렇게 어떤 틀에 놓고 이렇게 탁 찍어내는데 아주 얇습니다. 박대라고 합니다. 아주 얇은 도자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중국에서 보통 이 정도 자기가 중국 메이저 경매 가면 한 20억쯤은 기본으로 거뜬히 넘어갑니다. 자, 왜 이게 20억이 넘어갔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4만 원짜리입니다. 이거는 20억짜리 아닙니다. 자,
그런데 20억짜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깜깜이 경매에서 딱 하나만 잘 사면 됩니다. 자, 저는 이거 누가 100만 원 준다고 해도 안 팔 겁니다. 자, 후레쉬입니다. 이렇게 얇은, 아주 얇거든요. 도자기가 아주 얇은데 게다가 돌아갑니다. 분리가 안 되죠.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 자체도 신기합니다. 빛이 비춥니다. 투과가 되지요. 후레쉬를 비치면 이렇게 후레쉬 빛이. 자,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 보이실까요? 빛을 비추면 붉은 유리홍이 나오고 청화로 용이 등장합니다. 용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여기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내부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자, 유리홍이 등장하면서 용이 등장하고 봉황이 등장합니다. 용과 봉황은 모두 다 푸른색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아주 신기하죠? 이렇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 현대 기술로 이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래 공짜의 관지가 새겨져 있고 내부라는 글씨가 뚜렷하게 보이고 유리홍으로 붉은색 모양이 나타나면서 청화로 용과 봉황이 함께 보입니다. 자, 이런 거는 진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냐? 태토가 좋았습니다. 기본 도자기를 만드는 태토가 아주 곱고 하얗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일 것 같습니까? 참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원말입니다. 원말. 자, 원나라 시대다. 그러면 그럼 원청화? 네, 그렇습니다. 자, 원나라 시대. 원말 명초 시기의 작품입니다. 원나라 말기에서 명나라 초기에 만들어진 백자 천백류 용곡문 다환입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고 신비스러운 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깜깜이 경매에서 4만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만둘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시간도 때울 겸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자, 작품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아까 것과 세트를 이루는 겁니다. 백자의 기원은 바로 중국의 송나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5대 명요가 있습니다. 여요, 정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대로 5대 명요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여요나 정요 정도만 있습니다. 여요는 지금 현재 전 세계 67점밖에 남아있지 않은
코발트 블루의 청화입니다. 그리고 정요가 바로 중국 북방 쪽에는 바로 이 정요가 백자입니다. 정요 백자. 그래서 뭐 백이 하나에 뭐 한 300억씩 뭐 이렇게 경매에서 실제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 정요에서 비롯된 게 바로 이겁니다. 천백유. 이건 천백유고 원래 원나라는 난백유라고 합니다. 난백유. 이 난자는 알란자를 써서 계란의 흰색 빛깔을 띠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난백유 이거는 좀 차가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청백유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뭐 다른 잡다한 설명은 다 필요 없고 이건 역시 자,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신기하죠? 네. 아래쪽 굽은 두껍습니다. 하지만 위쪽은 굉장히 얇습니다. 얇은데 이 한 1, 2mm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글씨를 새기고 중간에 글씨를 새기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색이 다른 그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네. 자, 그냥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거 역시 4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깜깜이 경매도 그렇습니다. 알아야지 됩니다. 제가 뭘 보고 이거를 구입하게 됐느냐. 얼핏 불빛에 비추는 이 다완을 봤습니다. 불빛에 비추는 다완에 자, 내부라는 글씨를 보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 글씨를 보고 예사 기물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 기물이 유명 메이저 경매에서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산 겁니다. 아니면 그냥 멋진 장식품으로 놔도 되는 거고 이게 정말로 유명한 기물이면 뭐 그냥 로또 한 2번, 3번 연속으로 당첨된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깜깜이 경매에서. 자, 그리고 하나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요입니다. 흙이 아주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흙이 아주 많이 묻어 있었고 그 결과 이 빅렬이라고 하죠. 이 빅렬 사이에 흙때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코발트 블루입니다. 이 색이 비가 온 뒤에 맑게 개인 하늘빛을 코발트 블루라고 하죠. 자, 전 세계에서 67점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 지름 13cm짜리가 뭐 수십억, 수백억씩 합니다. 청나라 권룡 황제가
물었다 그러죠. 남아있는 여유가 몇 점이나 되는지. 걸륭이 아닙니다. 옹정 황제가 남아있는 여유가 몇 점이나 되는지 물었다고 하죠. 그때 이제 중국 황실에 남아있었던 여유가 31점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왜 이렇게 귀하냐? 여유는 딱 20년간만 생산이 됐던 도자기입니다. 20년간만 생산이 되고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송나라 때 만들어진 여유인데 송나라가 남송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저기 여진족이 금나라로 성장하면서 이게 이제 여진이 요가 되면서 송나라를 남쪽으로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남송으로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남송 때 있는 여유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남송이 몰락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남인 계열들은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바로 쿠빌라이 칸, 칭기즈 칸, 바로 몽골이 전 유럽을 정복하면서 이렇게 중국까지 전부 다 정복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그때 그 몽골은 좀 민족별로 좀 차등적인 어떤 그러한 지배 구조를 보입니다. 그래서 몽골인 제일주의를 택하고 그 다음에 생목인을 우대했습니다. 눈이 좀 파란 사람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이란, 이라크 뭐 이쪽 계열입니다. 눈이 파란. 회계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목인들을 우대했고 그 다음이 이제 한인 그리고 가장 하층 계급으로 남인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남인이 바로 남송 계열의 구 송나라입니다. 근데 송나라가 너무너무 발전했던 나라지 않습니까? 화약, 나침판, 활판, 인쇄술, 세계 3대 발명품 송나라.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냈던 그러한 송나라였는데 왜 그런 송나라를 그렇게 무시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신들의 정복 활동에 도움을 주지 않거나 끝까지 저항한 민족에게는 그렇게 핍박을 가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남인은 머리가 매우 뛰어나고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인들을 잘해주게 되면 남인들은 언젠가 다시 일어난다, 들고 일어난다, 반역을 꾀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